자, 여러분, 첨단 무기 연구 수업 시작한 지 벌써 5주가 지났네. 그동안 우리가 서론부터 해가지고 무기 체계의 특성이라든지 또는 뭐 항법 체계, 또 유도 및 추적 체계 여기 대해서 수업을 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 또 다른 학생들한테 그 내용을 차분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차원에서 한번 체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에서 이제 그 서론에서 주로 배웠던 게 이제 시스템 공학, 무기 체계 공학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무기 체계 공학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먼저 주은이가 한번 이 공학에 대해서 어떻게 그때 이해를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예, 알겠습니다. 시스템 공학은 이제 복잡한 장비를 설계하는 학문으로서 기술적 난이도에 봉착하였거나 경제적 또는 다른 제약 사항에 구축된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시스템 공학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잘 설명을 해줬는데, 지금 보면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그 내용 중에 몇 가지 좀 중요한 용어가 나와. 그래서 이제 보면 기술적인 난이도라든지, 솔루션,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용어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해오고 있지? 여기서 말하는 기술적 난이도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난이도는 저희가 추구하는 시스템에 보다 현재의 기술력이 낮아서 기술적인 난이도가 발생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솔루션을 제공한다 했는데, 이제 솔루션은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성능 개량 또는 수량적 확대를 한다라고, 그냥 어려운 문제점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답안을 제공한다, 그게 바로 시스템 공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좋아요. 그, 솔루션에 대해서 뭐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그 내용도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자세히 배웠잖아. 그래서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그러면 정현이가 시스템 솔루션이 왜 그 세 가지 상에서 왜 중요한지 한번 설명을 한번 했으면 좋겠네. 그 같은 무기 체계라도 교리나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그 무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스템 솔루션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제로 2차 대전 당시에 연합군이 이 수송 선단의 편성을 바꿈으로써 무기는 같아도 그 수송 선단의 생존성을 올린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정현이가 그 시스템 솔루션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준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시스템 솔루션을 설명하면서 일부 이제 표적의 크기, 특성 이런 걸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적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표적 특성의 차이가 그 표적들을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무기 체계들의 유형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지. 아무래도 표적이 이제 크냐 작으냐, 또 뭐 연성 표적이냐 경성 표적이냐, 움직이는 표적이냐 또는 뭐 고정된 표적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표적의 특성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장은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2장에서 우리가 이제 항법 체계에 대해서 학습을 했잖아. 그럼 항법 체계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이 종류에 대해서 누가 한번 얘기를 할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항법 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간성항법, 전자기항법, 기타항법. 그리고 또 이제 간성항법은 고체, 기계로 나눠지고, 이 고체 기계 방법은 본체 정치, 속도, 위치까지 다 알 수 있는 항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기항법은 능동형, 수동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이 두 가지 방법은 속도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항법으로는 탈콤과 유관의 입력에 의한 항법, 이렇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항법의 종류는 이제 사실은 그 항법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간성 항법하고 전자기장 항법이었는데, 사실 그 항법 종류에 따라서 특성과 지원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전 굉장히 정밀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다 이렇게 합쳐서 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 그래서 흔히 그런 항법 방식을 이제 복합 항법이라고 하는데 복합 항법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어?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합 항법은 한 가지의 항법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항법을 같이 하이브리드형으로 사용하는 항법입니다. 책에서는 이제 복합 항법이란 다양한 시스템의 상대적인 장점을 활용하여 항법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기반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복합 항법의 예시로 한 개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성 항법과 GPS 항법을 결합시키면 GPS를 이용하여 오차, 확장이 없는 정확한 플랫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PS 측정 그렇지. 시에 간성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면 보다 더 넓은 대역폭으로 위치 추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한마디로 GPS의 장점과 간성 항법의 장점을 두 개 다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복합 항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간성 항법은 전 우리가 항법에 필요한 재원을 다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 굉장히 오차가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GPS에 의하면 우리가 실시간대 정확한 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지형적인 요소나 또 뭐 간성 항법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일부 재원을 획득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어. 그래서 이것을 두 개 잘 결합해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정밀 무기 체계에서도 굉장히 이런 방향으로 많이 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자, 그럼 우리 이제 간성 항법 체계에 대해서 대략 이 정도 이해를 하고 다음은 그 유도미 추적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유도미 추적 체계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특히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게 가시선 유도 방식이었거든. 가시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보이는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관측하고 추적하는가 이게 핵심이었거든. 그럼 수민이가 그때 배웠던 가시선 유도 방식 내용하고 그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겠어? 예. 가시선 유도 방식은 이제 그 가시선 유도 방식의 특성 중에는 이제 5km 이내의 사거리가 제한된다는 게 있는데, 가시선 유도 방식은 일단 미사일이 발사되고 그 목표와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서 레이저 등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목표를 표시하면은 유도 장치가 그것을 인식하여서 추적하는 방식인데, 목표와 5km 이상 떨어지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뭐 작전하거나 할 때 5km 이상 떨어지게 되면은 육안이나 일반적인 광학 장비로는 이제 관측이 제한되는 한계 사거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인식하기 힘들어져서 이제 레이저 또한 도달하기 힘들어지고 이제 표시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5km 이내의 사거리를 가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km는 거리를 우리가 한정할 필요는 없는데 일반적인 가시선인 게 이제 사람 눈으로 봐야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뭐 5km 넘으면 사실은 어렵지 않느냐. 물론 거기에 부가해서 이제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사람 눈으로 봐야 되는 거리를 따지다 보니까 5km라는 게 나왔거든. 예. 그럼 가시선 유도 방식은 전 지금 말 그대로 사람 눈으로 보이는 거리 내에서 전투가 일어나는 그런 지형에서 이제 당연히 가시선 유도 방식이 유효하지만 그보다 먼 거리라든지 또는 공중, 하늘에서 전투를 하고자 할 때는 상당히 거리도 멀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정밀 무기나 유도 무기가 필요한데 그런 데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공군에서 많이 활용하는 게 추적 유도 방식이라고 있어. 추적 유도 방식인데 그 중에 이제 단순 추적 유도 방식은 내가 여러분에게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예전에 이제 사냥할 때 그 포수가 사격을 해서 그 어떤 표적을 맞추면 그 표적을 보고 사냥개가 쫓아가는 이런 개념을 이제 단순 추적 방식이라고 했거든. 그 단순 추적 방식은 어떤 내용이고 통상 보면 또 단순 추적 방식이 굉장히 저렴하거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때 이해했는지 한번 대답을 해봐. 제가 이제 단순 추적 방식에 대해 이해한 거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냥꾼이 사격을 해서 이제 목표가 떨어지면 그걸 이제 걔가 쫓아가는 것, 사냥개가 쫓아가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목표가 움직이면은 그거의 현재 위치에서 최단 거리를 계산해서 움직이는 거를 이제 제가 또 단순추적 유도 방식이 아닌가 하고 제가 또 느꼈습니다. 단순추적 유도 방식이 이제 목표를 추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목표가 A에서 B 지점으로 이동을 하면은 얘는 A에서 B 지점으로 이동을 한다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그 A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그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그 최단 거리를 찾아서 움직이게 되는 걸 제가 이제 단순추적 유도 방식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단순추적 유도 방식이랑 또 차이가 있는 비례항법 유도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A에서 B로 이동한다라고 하면은 얘가 A에서 B로 이동하는 그 사이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사이 거리를 얘가 보고 얘는 A에서 B로 이동하는 사이 거리를 보고 아마 B라는 곳으로 이동하겠구나라고 얘가 이제 미리 예측을 해서 미리 C로 이동을 미리 B로 이동을 해서 이제 목표를 격추시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추적을 하는 게 제가 이제 비례항법 유도 방식이라고 또 이해를 했습니다. 그 거기서 비례라는 것은 이제 거리라는 것보다 각도겠지, 각도. 예. 왜냐면 그 표적이 이동하는 그 방향하고 그다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사체라고 하지, 탄이 쫓아가는 그 각도를 서로 비교해 보면 그 지나는 시간에 따라서 측정한 각도가 일정하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 일정한 각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비례라고 하거든. 비례 유도 방식이라고 하거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무기체계 발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첨단 무기를 배우면서 이 첨단 무기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그 특성이 어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무기체계 발전에 대해서 그 역사적 한번 그 이해한 내용을 우리 준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 네, 알겠습니다. 무기 체계 발전으로 구분한 역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1500년에서 1700년은 하약혁명, 이제 1750년에서 1900년은 증기기관에 기반을 둔 1차 산업혁명, 1900년에서 1950년은 내연기관에 기반을 둔 2차 산업혁명, 마지막으로 이제 1950년부터 현재까지는 정보혁명으로 나눠집니다. 이러한 시대적 발전을 따라서 무기체계도 같이 발전해왔습니다. 그게 마지막에 보면 이제 정보혁명. 그 정보혁명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IoT와 관계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 정보에 기반된 그 역사를 가만히 보면 예전에는 화약, 뭐 전기관 이런 거니까 폭발력이나 이동성 측면에서 많이 따졌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러나 점점 이제 현대에 다가오면서 정보에 기초를 둬야 되니까 상당히 정밀을 요구하는 이런 시대적 변화를 우리가 이걸 수 있는 것이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시간 1장부터 4장까지 배우면서 개요부터 해서 특징, 그리고 항법 체계, 그리고 또 그 항법 체계는 우리가 쫓아가는 거에 추가해서 유도 및 추적 체계까지 한번 이렇게 그 배운 내용을 갖고 한번 이렇게 토론을 해봤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잘 들은 것 같아. 잘 이해를 했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도 이 첨단 무기 체계 배운 이 내용을 갖고 자랑스럽게 대화가 가능할 수준에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이번 파트 공부하는 거 수고 많았고, 다음 파트 또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또 토의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